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대화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제 일이 있어요. 매번 집안일만 할 수는 없어요. 일이라는 게 집안보다 중요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니는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인생.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 며느리지. 무슨 제 인생이야?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나 봐요. 어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뭐라고?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30년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그건 어머니 선택이잖아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 기본적인 예의도 강요라고 하는 거야?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58세 이정숙 씨입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모시며 살아온 정숙 씨가 며느리 민지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이정숙입니다. 제 남편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30년간 가정을 지키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28년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셨거든요. 저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명절 때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완벽한 차례상을 차렸죠. 친정 나들이도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가고, 시댁 어른들 생신에는 늘 한복을 입고 큰절을 올렸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의 보상이 있었다면, 언젠가 제게도 좋은 며느리가 올 거라는 기대였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했던 것처럼 저를 공경하고 우리 집 전통을 이어갈 며느리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준혁이가 32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오길 바라면서요. 드디어 준혁이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설레었거든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충격이었어요. 준혁이가 데려온 한민지는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것은 한복은 아니더라도 단정한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민지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짧은 머리, 그리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 어머니시죠? 한민지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며느리감이 시어머니에게 악수를 청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악수를 하는데 민지는 계속 당당했어요. 준혁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예쁘게 하는데 뭔가 격식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식사를 하면서 더 놀란 건 민지가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어머니, 어떤 일 하세요? 나는 집안일을 하고. 아, 전업주부시는군요. 존경해요. 저는 집안일을 정말 못해서. 이 말에 저는 더 당황했어요. 집안일을 못한다니, 여자가 집안일을 못하면 어떻게 살 생각인지. 민지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요. 과장이에요. 과장이라고 하니까 나름 괜찮은 직장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 여자는 제가 생각하는 며느리감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준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지 씨, 요리는 좀 하세요? 아, 요리요? 거의 안 해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솔직히 잘 못하기도 하고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드세요? 배달 음식이나 외식 위주예요. 편해서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요리를 못한다니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한복은 가지고 계세요? 한복요? 없어요. 입을 일이 없어서. 필요하면 빌리면 되잖아요? 이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복도 없고 요리도 못하고 그럼 결혼해서 뭘 할 생각인지. 그날 밤 준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아, 민지 씨는 좀 특이한 것 같아. 특이하다고요? 뭐가요? 너무 현대적이야. 며느리감 같지가 않아. 엄마,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지. 요리도 못하고 한복도 없고. 엄마, 그런 거 중요해요? 민지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능력이 있어도 집안일을 못하면 어떻게 살 거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자도 집안일 해요. 남자가 집안일을. 그럼 여자는 뭘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민지는 돈도 잘 벌어요. 저는 준혁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주 후 민지를 다시 만났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상을 차려서 대접했거든요. 갈비찜, 잡채, 나물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민지의 반응이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응, 민지 씨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했어. 하지만 민지는 음식을 조금씩만 먹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작게 먹는 편이라서. 작게 먹어. 이렇게 마른데 더 먹어야지. 아, 저는 체중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줄인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해준 음식을 체중 관리 때문에 안 먹는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니야, 앉아 있어. 이런 건 내가 하는 거야. 됐어. 며느리감이 어떻게 설거지를 해. 그랬더니 민지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준혁이가 설거지를 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설거지를 한다니. 그것도 여자친구 앞에서. 몇 달 후 준혁이가 민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내심 반대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제 뜻을 관철해 보려고 했죠. 민지야, 결혼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저희는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가족들만 모셔서 조용히. 간단하게? 그럼 안 되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하객들도 많이 오실 텐데. 어머니, 요즘은 스몰 웨딩이 트렌드예요. 과시적인 결혼식은 별로. 과시적이라니.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야지.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돼.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야. 결국 결혼식은 저희 쪽 의견대로 큰 결혼식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패백 문제에서 또 갈등이 생겼어요. 민지야, 패백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패백이요?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나요라니. 패백은 전통이야. 어머니, 저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복잡하고. 복잡하다고.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인사드리는 게 복잡해. 그게 아니라 요즘은 간단히 인사만 드려도 되지 않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패백을 복잡하다고 하다니. 민지야, 패백은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꼭 제대로 해야 해. 어머니, 저는 한복 입고 절하는 거 잘 못해요. 못하면 배우면 되잖아. 결국 패백은 하기로 했지만 민지는 영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었어요. 결혼 후 신혼집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겼어요. 준혁아,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 저희는 민지 직장 근처로 생각하고 있어요. 민지 직장 근처.
그럼 우리 집에서 너무 멀잖아. 엄마, 민지가 출퇴근하기 편해야죠. 출퇴근이 중요해. 시댁 가까이 살아야 무슨 일 있을 때 바로 올 수 있지.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너무 멀면 힘들어요. 일이 그렇게 중요해. 결혼했으면 가정이 우선이어야지. 어머니, 저도 제 커리어가 있어요. 커리어보다는 가정을 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21세기라고 해서 전통이 없어져도 되는 건가요? 결국 신혼집은 민지 직장 근처로 정해졌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결혼 후 첫 번째 일요일, 저는 신혼부부가 시댁에 인사 오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연락이 없더라고요. 준혁아, 오늘 점심 먹으러 와. 엄마, 오늘은 저희가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른 약속. 무슨 약속이 시댁보다 중요해. 민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들.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들을 만나? 엄마, 친구 만나는 게 왜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댁에 인사부터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 주에는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준혁아, 언제 한번 와서 밥 먹어라. 엄마, 민지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일이 바쁘면 언제 와? 주말에도 가끔 일해야 해서 시간 나면 갈게요. 시간 나면 온다고요? 시댁 방문이 시간 나면 하는 건가요? 몇 주 후에야 겨우 왔는데 와서도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더라고요. 벌써 가. 좀 더 있다가 가지. 어머니, 저희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또 다른 약속이야? 내 친정에도 가야 하거든요. 친정에도 간다고요? 하루에 양가 부모를 다 만나겠다는 거예요?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민지가 차례 준비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민지야, 추석 차례 준비 좀 도와줄래?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추석에 출장이 있어요. 출장, 명절에 출장이 어디 있어? 해외 업체랑 미팅이 있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팅 날짜를 바꾸면 되잖아. 어머니, 그게 쉽지 않아요. 상대방 일정도 있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명절보다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혁아, 엄마 혼자 차례상 차리기 힘든데. 엄마, 민지가 진짜 중요한 일이래요. 중요한 일이 시댁 차례보다 중요해.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결국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데 며느리만 없으니 얼마나 민망했는지. 추석에 이어 설날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아, 설날에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자. 엄마, 설날에는 저희가 장인어른 댁에 가기로 했어요. 친정에, 설날에? 민지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는데 저희도 함께 가자고 하셔서 해외여행, 설날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네, 연휴가 길어서 좋은 기회래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댁 차례는 뒷전이고 친정 부모와 여행을 간다니. 그럼 우리 집 차례는 어떻게 해? 엄마가 하시면 되잖아요. 혼자 하라고? 형님들도 오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가 설날에 시댁에 없으면 어떻게 해?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결국 설날에도 민지는 친정 부모와 해외여행을 갔어요.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결혼 1년 후 민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민지가 과연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지야, 임신했으니까 이제 일 그만두고 몸조리해야지. 어머니,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임신했는데 일을 해. 몸에 안 좋아. 어머니, 요즘은 임신해도 다 이래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알아서 한다는 말이었어요. 알아서 한다고. 처음 임신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어머니,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계속 상담받고 있고요. 의사가 뭘 알아? 경험이 중요한 거야.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민지에게 이것저것 조언해 줬어요. 하지만 민지는 제 말을 별로 듣지 않았어요. 민지야, 임신했을 때는 찬 음식 먹으면 안 돼. 어머니, 요즘 산부인과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해요.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하든 조심하는 게 좋아. 어머니,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는 과학적 근거라고요? 제 경험을 과학적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민지야, 태교도 중요해. 클래식, 음악 많이 들어야 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민지는 클래식 대신 팝송을 듣더라고요. 민지야, 태교에는 클래식이 좋다고 했잖아. 어머니,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아요. 저는 팝송이 더 편해요. 출산이 다가오자 산후조리 문제로 또 갈등이 생겼어요. 민지야, 출산하고 나서는 우리 집에서 조리해. 어머니, 저는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해요. 산후조리원. 왜?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편하고요. 전문적. 시어머니가 돌봐주는 게 더 좋지. 내가 준혁이 낳을 때도 시어머니가 돌봐주셨어. 어머니, 시대가 다르잖아요. 요즘은 산후조리원이 더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라니. 돈만 내면 되는 곳이 뭐가 체계적이야? 어머니, 영양사가 식단 관리해주고, 간호사가 아기 돌봄도 도와주고, 그런 거 다 내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끝까지 산후조리원을 고집했어요.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저는 손자를 위해 좋은 것들을 사다 줬어요. 브랜드 아기 옷, 고급 기저귀, 장난감들. 할머니가 손자 생각해서 사다 주는 건데, 민지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니, 이미 준비된 게 있어요. 내가 사온 게 더 좋은 거야. 굳이 바꿀 필요는 굳이. 할머니가 사다 준 건데 굳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민지는 제가 사다 준 옷 대신 자기가 사온 옷을 입히더라고요. 제가 사준 장난감도 잘 안 가지고 놀게 하고요. 민지야, 내가 사준 옷은 왜 안 입혀? 어머니, 아기가 편해하는 옷이 있어서, 편애한다는 게 뭐야? 옷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소재가 다르잖아요. 이건 오가닉 코튼이라서, 오가닉 코튼이라고요? 제가 사준 옷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기가 100일 되던 날, 민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 직장에 복귀해요. 뭐라고? 벌써. 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기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직장에 나가?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어린이집. 돌도 안 된 아기를? 요즘은 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커리어가 중요해서. 커리어가 아기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일이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머니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해 못 한다고요?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내가 봐줄 수도 있는데 왜 어린이집에 보내? 어머니께 부탁드리기가, 부탁. 할머니가 손자 보는 게 부탁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혁이를 통해 들었거든요. 엄마, 민지가 어머니와 육아 방식이 달라서 걱정된다고 해요.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네, 민지는 최신 육아법을 원하는데 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이라서 전통적인 방식이 뭐가 나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울까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육아 방식이 아이에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아기 돌이 다가오자 돌잔치 준비로 또 갈등이 생겼어요. 민지야, 돌잔치 준비해야지. 어머니, 저희는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돌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파티룸 빌려서 가족들만 모시려고요. 파티룸, 집에서 하는 게 좋지. 어머니, 집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준비도 힘들고.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진짜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결국 돌잔치는 민지 뜻대로 파티룸에서 했어요. 전통 돌상도 없고 돌잡이도 장난감으로만 했어요.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훈육 방식으로도 갈등이 생겼어요. 민지야, 아이가 말 안 들으면 좀 엄하게 해야지. 어머니, 요즘은 체벌 안 해요. 체벌 말고 혼내기만 해도. 혼내는 것도 아이 자존감에 안 좋다고 해요. 자존감, 버릇없이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해? 어머니, 민주적으로 키워야 해요. 민주적. 아이한테 무슨 민주적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민지가 직장에 복귀한 지 6개월이 지난 여름이었어요.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방학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민지가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내일 반나절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저를 멀리했던 민지가 도움을 요청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왜 어린이집은? 방학이라서. 그리고 갑자기 급한 프레젠테이션이 생겨서요. 준혁이는? 회사 워크숍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요. 결국 저는 승낙했어요. 아무리 민지와 사이가 안 좋아도 손자는 제 핏줄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민지가 손자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후 3시쯤에 데리러 올게요.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손자는 할머니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놀이터 가요. 그래, 우리 놀이터 가자. 날씨도 좋고 해서 집 근처 놀이터로 갔어요. 손자가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면서 즐겁게 놀더라고요. 할머니, 미끄럼틀. 그래, 조심해서 타. 저는 벤치에 앉아서 손자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자가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더니 위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장난치면 안 돼. 내려와. 그때였어요. 손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미끄럼틀 위에서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2미터 정도 되는 높이에서요. 어머! 저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손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팔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야, 할머니 아파. 팔 모양이 이상해 보였어요. 혹시 부러진 건 아닌지.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어요. 손자를 안고 가면서 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보호자는 누구세요? 할머니예요. 부모님은요? 엄마는 회사에 있고 아빠는 출장 중이에요. 빨리 연락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큰일 났어. 우리 손자가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지금 응급실에.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민지가 응급실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어디요? 우리 아이. 어디 있어요? 저기서 검사 받고 있어. 민지는 저를 돌아보더니 화가 난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한눈을 팠다고요? 2살짜리 아이를 놀이터에서? 아니야.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요. 어머니가 제대로 안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물론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사고라는 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민지야, 나도 최선을 다해서 봤어. 사고는 누구한테나.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다친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안전 기준을 아세요? 아이 혼자 놀이기구 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혼자 타게 한 게 아니라 잠깐. 잠깐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2살이면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 나이라고요.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한테 줄이라도 매고 다니라고? 줄을 매자는 게 아니라 더 주의 깊게 봐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깊게 봤어.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라고요? 2살 아이가 위험한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미리 막는 게 어른 역할이고. 이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예요. 민지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에요. 깁스까지는 필요 없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민지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남은 방학 기간은 제가 연차 내고 아이 볼 테니까 당분간 뵙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뵙고 싶지 않다고? 네, 오늘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저희는 너무 달라요. 달라서 안 만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저희 방식을 인정해 주실 때까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거리를 둔다고?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거리를 둬?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세요? 오늘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사고는 사고야.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문제예요. 어머니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책임감. 내가 책임감이 없다고? 네. 그리고 저희 가족에 대한 존중도 없으세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존중이 없다고. 30년 넘게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존중이 없어? 그건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부탁 안 했다고? 그럼 내가 바보같이 혼자 희생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선택, 가족이니까 당연히 한 건데. 그게 선택이야?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지쳤어요. 지쳤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너희를 지치게 했어? 매번 간섭하시고, 저희 방식은 무시하시고, 어머니 뜻대로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간섭이야? 도와주는 거지.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은 간섭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 알겠어. 그럼 이제 정말 아무 도움도 안 할게. 그렇게 해주세요. 손자 보는 것도, 뭘 사다 주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안 할 거야. 네, 그러세요. 민지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민지야, 너도 각오는 해도 가고요? 이제 우리는 정말 남남이야. 힘들어도 나한테 오지 마. 안 갈 거예요. 아이 아파도 돈 없어도 무슨 일 있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연락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희 일에는 절대 신경 안 쓸 거야. 좋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어요. 민지야, 나도 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제 정말 남남으로 지내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지가 아이를 안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제게 온 며느리는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 정말 분하고 억울했어요. 먼저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지가 오늘 정말 선을 넘었어. 뭔 일이야? 나보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더라고. 남편도 화가 났어요. 뭐라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통을 무시한다고 대놓고 말했어. 그래? 그럼 우리도 이제 그만하자. 뭘?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고. 남편과 상의한 후 저는 조용히 복수를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저장해두었던 손자 사진들을 모두 삭제한 거였어요. 핸드폰에서도 SNS에서도 프린트해서 걸어둔 액자까지도 모두 치워버렸죠.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손자를 예뻐했는지 아니까 갑작스러운 무관심이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손자 생일이 다가왔을 때도 저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작년에는 대형 케이크에 선물까지 준비해서 성대하게 해줬는데 올해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준혁이가 어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이 우리 아이 생일인데 아, 그래? 혹시 오실 수 있어요? 글쎄, 일정이 있나 봐야지. 결국 가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갔죠. 반대로 손자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워나갔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도 선물도 관심도 모두 차단했죠.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 연휴에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준혁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추석에 저희가 갈게요. 아, 우리 여행 가. 여행요? 추석에? 응, 제주도 3박 4일. 엄마, 추석인데 추석이 뭐 특별해. 우리 놀고 싶을 때 놀아야지. 그럼 차례는? 차례,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는 여행 간다. 정말로 추석에 남편과 제주도로 떠났어요. SNS에 여행 사진들을 올리면서 자유로운 추석 휴가라고 썼죠. 그동안 30년 넘게 추석마다 차례상 차리고 온 가족 챙기느라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뭐가? 예전과 너무 달라지셨어요. 달라진 게 뭐가 이상해. 사람은 변하는 거야.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관심사에 몰두했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하고 남편과는 매주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우리 다음에는 경주 어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동안 손자 때문에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는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준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민지가 친정 근처로 이사하겠다고 해요. 친정 근처로? 네, 회사에서 주말 근무도 늘어나고 해서 친정 부모님이 아이 돌봐주시기 편하다고. 결국 민지는 친정 부모님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집에서는 차로 1시간 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 후부터 민지의 행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준혁이를 통해 들리는 소식들은 한결같았어요. 엄마, 민지가 이번 주말에도 일한다고 해요. 또 네,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아이는 친정에서 봐주신대요. 그럼 준혁이 너는? 저도 혼자 있죠, 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민지의 SNS였어요. 아이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즐거운 주말. 오늘도 할머니표, 손만두, 먹방,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장난감 자동차. 마치 친정 부모님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처럼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 존재는 완전히 지워버린 채로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도 민지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손자 생일이 지나고 명절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생일 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지가 SNS에 올린 생일 파티 사진을 보니 친정 부모님, 친정 친척들만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3번째 생일, 온 가족이 함께라는 글과 함께 말이에요. 온 가족이라고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 SNS에는 올해도
친정에서 따뜻한 추석 보내기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한복 입은 손자가 친정 부모님께 절하는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가끔 준혁이를 통해 들리는 소식은 민지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해외 연수 기회가 생겼는데 고민 중이래요. 해외 연수. 6개월 정도 미국에 가는 건데 자기만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민지는 정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친정에서 저녁까지 다 챙겨주시니까 편하다고 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지에게는 시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민지에게서는 연락이 없어요. 사과도 화해 시도도 그 어떤 연락도 말이에요. 마치 저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손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친정 부모님께만 연락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겠네라고 생각했죠. 저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네 부부에게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요즘 이런 갈등의 양상이 많이 보입니다. 정숙 씨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30년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 정숙 씨에게 민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편 민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을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으로서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었겠죠. 그리고 준혁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명확한 중재를 하지 못한 것이 갈등을 더 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숙 씨는 민지의 현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민지는 정숙 씨의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성세대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젊은 세대는 간섭받는다고 느낄 수 있죠. 결국 양쪽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숙 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민지가 너무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잘못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